연이은 FTA 체결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던 우리 농식품. 정부는 개방의 파고를 넘기 위해 수출로 적극적인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가 전체 수출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식품 수출이 늘고 또 올해 목표를 더 높여. 최근 전 세계에 물고 있는 한류, 식품에서도 식품 한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품 한류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출 기회로 잘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식품 수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인들의 수출을 돕고자 기획된 고 세계 속으로의 문영란입니다. 농식품 수출의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농식품 수출이 이루어지는 세계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우선일 텐데요.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엄영근 박사님을 모시고 농식품 수출 현황과 수출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영근입니다. 오늘날 농식품 수출 시장은 세계 시장의 흐름과 맞물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식품 최대 수출 시장이 10년 뒤에도 최대 시장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 트렌드를 알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 시장.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세계 수출 시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최근 농식품 수출 현황에 대해서 아는 게 우선이겠죠. 2013년도에 우리나라 수출 총액은 5,5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경유,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 등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도 2000년대 들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 2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9년 만인 2011년에 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농식품에서는 조제식품, 그리고 담배라든가 커피, 설탕 등 가공식품이 주력 수출 품목입니다. 유럽연합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주요 수출 시장인 일본의 엔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어려운 국제 통상 환경 하에서도 농식품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력 수출 상품인 가공식품과 더불어 신선 농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가공농식품 수출은 2000년에서 2002년도 기간에 연평균 14억 1천만 달러에서 2011년부터 13년까지 기간에는 연평균 40억 9천만 달러로 늘어나서 농식품 수출 증가를 주도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신선농산물 수출은 5억 7천만 달러에서 10억 8천만 달러로 늘어나는 데 불과했습니다. 혼합 조제 식료품을 비롯해서 관련이라든가 커피 조제품, 자당, 홍삼 등이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돼지고기, 기타 양모 등과 밤, 송이버섯 등은 수출이 감소하였습니다. 파프리카와 조제분유, 기타 베이커리 제품, 단일 과실조 제품 등은 상위 20대 수출 품목에 새로 등장한 반면에 밤과 돼지고기, 송이버섯, 젤라틴, 그리고 소의 원피 등은 20대 품목에서 탈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또는 아세안, 유럽 등 우리의 수출 시장별로 수출 현황을 아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각국별 현황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출 시장별 수출액을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중국 시장과 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먼저 중국 시장 수출액은 같은 기간에 2억 2천만 달러에서 8억 1천만 달러로 증가했고요. 아세안 시장 수출액은 1억 6천만 달러에서 7억 3천만 달러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본 시장 수출액은 6억 6천만 달러에서 13억 달러, 그리고 미국 시장 수출액은 2억 1천만 달러에서 4억 6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EU 시장 수출액도 1억 1천만 달러에서 2억 9천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현황에 이어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일본과 미국 시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중국과 아세안 시장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엔화 환율 하락과 일본 내 혐한 감정 확산으로 일본 소비자들의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그에 따라서 일본 시장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에 한류라든가 또는 FTA 체결 효과로 인해서 중국과 아세안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10대 수출 농식품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2000년대 초반 혼합 조제 식료품이라든가 라면, 소주, 충전용 깃털, 그리고 관련이라든가 자당, 밤, 김치, 가죽, 돼지고기 등이 10대 수출 품목이었으나 최근에는 일본 시장의 수출 품목인 밤과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기타 양모 등과 가죽이 10대 수출 농식품에서 제외되고 그 대신 주로 신흥 시장으로 수출되는 커피 조제품과 맥주, 기타 음료, 비스켓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과거 주력 수출 품목이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는 품목이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중국과 아세안, 중동 시장으로 수출되는 품목들이 주력 품목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신선 농식품의 수출은 어떤가요? 신선 농식품의 경우 일본 수출 비중은 62%에서 절반에 불과한 33%로 축소된 반면에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은 대부분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은 4%에서 17%, 4배 이상이죠. 아세안은 7%에서 12%로 각각 확대되었고 미국과 홍콩도 7%에서 9%, 그리고 6%에서 8%로 각각 확대되었습니다. 신흥시장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시장 다변화 추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추세가 바로 시장 다변화입니다.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시장 다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일본과 미국 등 종전의 주력 시장 의존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중동을 비롯한 기타 시장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만 시장 수출 비중은 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타 시장 수출 비중이 14%에서 16%로 늘어났고요. 특히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수출 비중이 같은 기간에 1.3%에서 7.9%로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으로 관련과 인삼음료, 커피 조제품 등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변화가 있다면 수출 유망 품목에도 변화가 있겠죠? 수출 시장별 수출 유망 품목도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수출 유망 품목이 신선 농식품에서 가공 농식품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시장과 아세안, EU 등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 유망 품목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는 밤과 송이버섯, 돼지고기 등 신선 농식품 수출이 줄어든 반면에 기타 곡물 발효주, 라면, 대두박, 그리고 탁주라든가 커피 조제품 같은 가공식품이 유망 품목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농식품 수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소원피 수출은 감소한 반면에 커피 조제품이라든가 기타 베이커리 제품, 홍삼, 그리고 조제분유와 라면 같은 것들은 무려 10배 이상 크게 증가해서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기타 음료와 라면, 국수, 기타 소스 제품이 수출 유망 품목으로 부각되고 있었죠. 아세안 시장에서도 관련과 커피조 제품, 라면, 닭고기 수출이 급증하였는데요. 과당과 딸기도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등장했습니다. 홍콩 시장은 관련 딸기, 라면, 그리고 유자라든가 쇠고기, 닭고기 같은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이 떠올랐습니다. 딸기 수출이 급증한 것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서량 매양과 같은 우리나라의 신품종 딸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닭고기는 주로 베트남에서 소비가 되고 소비자들이 닭다리 형태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출 트렌드를 수치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 일본 시장 수출 비중은 33%에서 25%로 축소되었고 미국 시장 비중도 11%에서 9%로 줄었습니다. EU 시장 수출 비중은 6%에서 5%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중국 시장 수출 비중은 11%에서 16%, 아세안 비중은 8%에서 14%로 각각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시장의 2위와 3위 시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은 수출을 하는 농가의 소득만을 단순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선순환적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식품 수출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 파급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5년마다 발간하는 산업연관표에 따라서 농식품 수출의 파급 효과를 계측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식품 수출이 10억 달러 늘어날 때 생산 유발 효과는 18억 7천만 달러,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억 1천만 달러,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7천 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취업자 수도 4만 명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계측되었습니다. 특히 신선농산물 수출이 10억 달러 증가할 경우 16억 1천만 달러의 생산 유발 효과와 8억 2천만 달러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7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며 4만 8,700명의 취업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선농산물 수출 효과는 대표적인 제조업 수출 품목인 휴대전화 수출에 비해서 생산 유발 효과는 0.88배에 불과하지만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9배, 고용 창출 효과는 1.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선농산물의 부가가치 및 고용 유발 효과가 제조업보다 높다는 사실은 그만큼 농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과 인건비가 낮다는 다른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 트렌드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은 일본 시장에 크게 의존하면서 성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재배 기술이 제고되고 품질과 상품화 수준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시장 수출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동남아 시장과 중동 등으로 수출이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해서 중국과 아세안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최대 시장 지위를 이들 시장에 넘겨주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특징을 고려해서 변화될 수출 미래에 대응할 방안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나라 농업은 영세 소규모라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산비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일본과 같이 소득이 높고 물가 수준이 높은 시장이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약해서 수출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체와 농가들은 주로 일본 시장 소비자 선호에 맞춰서 생산을 하고 상품화하고 가공 수출하는 방식으로 농식품 수출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주력 시장이 중간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아세안이나 중국으로 교체되면서 일본 시장 위주로 진행되었던 수출 단계별 대응 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특히 그동안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던 품목들 대신 신규 수출 유망 품목 개발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고소득 시장인 일본에서 중간소득 시장인 중국과 아세안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딸기와 신비디움, 유자차, 홍삼, 팽이버섯 같은 신선농산물뿐만 아니라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신제품 개발과 생산비 절감 기술 개발을 위해서 R&D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큰 약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약점에 관한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대응 방안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네덜란드라든가 프랑스, 뉴질랜드 같은 대부분의 농업 강국들과는 달리 국가 대표 수출 품목이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수출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 규모가 협소하고 노동 집약적 영농에 의해 부가가치를 얻는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감안할 때 배추와 무, 고추, 마늘 등 양념 채소를 원료로 전국 어느 장소, 어느 집에서나 만들 수 있는 김치는 한식의 대표적인 메뉴의 하나로서 한류 붐을 타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추와 무, 양념 채소류 신품종 육종과 생산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전통 김치를 상품화하기 위한 R&D 투자와 효과적인 수출 마케팅 활동이 뒷받침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가대표 수출 농식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농가의 부단한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국가가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농가를 도와주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핵심적인 수출 지원 제도인 수출 물류비 지원 제도를 점차 신선도 유지가 요구되는 품목을 수출할 때 냉동 창고를 비롯한 수출 인프라 시설 투자 확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금성 직접 보조인 물류비 지원 대신에 바이어 초청이나 해외 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수출 인프라나 시설 투자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지원 제도 가운데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이어 초청 또는 국제식품전 참가 지원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은 물류비 지원보다 2배 이상 수출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 수출은 농가의 대응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흐름에 맞춰 변화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끊이지 않고 이슈가 되고 있는 FTA와 관련되어서 정부가 농가를 지원해주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한미 FTA를 비롯한 11개 FTA를 통해서 전 세계 49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FTA에 의한 특혜 관세를 활용하는 기회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 발급을 지원한다든가 FTA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식품 수출 지원 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회사들이 FTA 활용률은 26.2%에 불과했습니다. 농식품 수입에서 FTA 활용률이 70.4%, 그리고 전체 상품 수출의 FTA 활용률이 66.9%라는 수치에 비해서 크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수출에 FTA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수출 대상국별 원산지 규정을 잘 모르거나 또는 전담 인력이 부족해서 수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탓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들의 원산지 증명 발급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출 지원 제도를 전환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현재 농식품 수출에 관여하고 있는 농가와 정부에게
농촌을 따뜻한 시각으로 오랫동안 지켜봐온 연구자로서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농식품은 제조업 상품과 달라서 생물로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보다 수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만큼 수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가격보다는 품질에 최선을 다하는 이른바 수출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농업인들의 어렵게 생산한 농식품이 해외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세라든가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엄영근 박사님과 함께 농식품 수출 현황과 수출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엄영근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박사님 오늘 강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개인적인 인터뷰만 남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박사님께서는 농촌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제 농촌의 강점과 약점을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농촌의 강점이라면 아무래도 타고난 부지런함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약점이라면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면서 분명히 힘드신 시간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 시간을 버텨내는 박사님만의 방법이 있으셨다면요? 네, 통상이라든가 무역 같은 것을 연구하다 보면 정부라든가 언론 또는 농업인들로부터 한꺼번에 원망을 듣거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